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전 대진표가 하나둘씩 확정되고 있습니다. 16강 첫째 날에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무난히 8강에 오르며 토너먼트에서는 이변이 없다 보여줬는데요. 2일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가 폴란드의 완승을 거둔 것에 이어 잉글랜드가 세네갈에 3대0으로 크게 승리하며 8강에 올랐고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마침내 토트넘 허스퍼에서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는 해리 케인 선수,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득점왕이었죠. 케인 선수가 대회 첫 골을 기록하면서 잉글랜드가 넣은 3골 모두에 관여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잉글랜드 더 이상 주장 케인의 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세대교체를 확실하게 이룬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 벨링엄, 포든, 사카의 엄청난 플레이가 있었는데요. 잉글랜드를 더 이상 케인의 팀으로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네갈전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2일차 일정이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세네갈의 경기가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요. 잉글랜드의 3대0 완승, 가볍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벨링엄과 포든, 케인이 현란한 이선 공격을 펼쳤어요. 케인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지만 이선으로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었고, 또 벨링엄 선수는 중앙 미드필드지만 박스 투 박스로 움직이면서 좋은 피지컬과 속도 능력도 갖고 있다 보니 케인 선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톱처럼 뛰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벨링엄과 케인의 교차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또 필포든이 왼쪽, 사카가 오른쪽에서 속도감 있게 또 좋은 타이밍에 패스와 슈팅을 때리면서 골문을 습격했고, 이번 경기는 베테랑 미드필더인 조던 핸더슨까지 보조를 맞추면서 굉장히 풍부한 중앙 공격이 됐다.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케인 선수가 가짜 9번 역할을 하면서도 진짜 9번이 되는 선수니까 이번 대회 들어서 가짜 9번 선수들이 거의 사양되다시피 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진짜 9번이 가짜 9번을 함께 할 수 있다면, 10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축구 전술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네갈의 센터백 주장인 카리두 쿨리발리는 이날 경기 잉글랜드의 공세를 거의 막아내지 못하면서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였다라는 명성을 잃고 있는데요. 첼시로 이적한 이후 김민재 선수와의 비교 속에 나폴리는 더 이상 쿨리발리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있고, 오히려 이제 첼시가 김민재 선수를 원할 정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쿨리발리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선발 명단 살펴보면 아무래도 잉글랜드에 많은 주목이 됐습니다. 케인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좌우 측면에 포든과 사카, 미드필드 라인은 벨링엄과 핸더슨, 데클란 라이스가 구성했고요. 포백 라인은 좌우 풀백으로 워커와 쇼, 센터백은 맥과이어와 스톤스, 골문 픽포드가 지켰습니다. 4-3-3 포메이션이 확고한 잉글랜드고요.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볼라의 디에와 일만 은디아에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디마타와 사르를 좌우 측면에 배치했고, 시스와 남팔리스 맨디를 2명의 볼란치로 배치했습니다. 4-2-3-1 혹은 4-4-2의 형태로 경기를 하면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조금은 이제 역습하는 축구를 시도했는데, 이 역습이 제대로 먹히지 못했어요. 잉글랜드의 4-3-3 포메이션은 완벽한 균형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백을 쓸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었고,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많은 그 선발 구성에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포백 앞을 데클란 라이스가 지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벨링엄에게 자유를 주고 핸더슨에게 조율을 맡긴 한미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루크쇼와 카일 워커는 센터백도 가능한, 3백의 스토퍼가 가능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이면서도 피지컬이 좋은 플레이, 또 좋은 패스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잉글랜드가 안정적으로 빌드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줬습니다. 게다가 잉글랜드의 3명의 공격수가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은 물론이고, 후반전에 차례로 들어간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죠. 후반 20분에 투입됐던 잭 그릴리시와 마커스 레시포드, 그리고 후반 30분 넘어서 들어갔던 메이슨 마운트와 에릭 다이어, 막판에 들어간 켈빈 필립스까지 주전과 비준한 실력 격차가 크지 않은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지난 대회 4강 그리고 유로 2020 준우승에 이어서 이번 대회 잉글랜드가 1966년 자국대회 우승 이후 두 번째 우승을 노릴만 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선발 명단에 든 주드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세네갈과의 경기 나이가 19세 158일이었는데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마이클 오원의 나이가 18세 198일이었거든요. 그 이후 가장 어린 선수로서 노가웃 스테이지에 선발 출전을 하는 또 하나의 원더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이런 신성들의 동반 활약인데요. 사카가 한 골을 넣었고, 벨링엄이 1어시스트, 그리고 필포든이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이날 경기 승리의 주춧돌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중원을 장악했고 효율성까지 보인 잉글랜드의 완승이었는데요. 볼 점유율이 잉글랜드가 61%로 확실하게 가져갔어요. 또 일찌감치 골을 넣고 나중에 세네갈이 몰아치기 위해, 쫓아가기 위해서 점유율을 높인 것이지, 경기 내내 60% 이상 70%에 가까운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일방적인 경기를 했던 잉글랜드였습니다. 슈팅 숫자를 보시면 8대10으로 세네갈이 많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잉글랜드가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쳤기 때문에 후반전 들어서 공세를 펼쳤던 세네갈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슈팅 숫자가 역전이 된 것이
것인데 이 슈팅 숫자의 효율성을 보자면 잉글랜드는 8번의 슈팅 중에 3개의 빅찬스를 만들어냈고 무엇보다 8개의 슈팅 중에 7개를 상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때렸기 때문에 경기의 공격 전개가 충분히 잘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효 슈팅이 4개였죠. 반면에 세네갈의 슈팅 10개 중에 6개가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 슈팅을 난사한 것이었고 유효 슈팅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즉 세네갈은 거의 의미 있는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 하나의 유효 슈팅이 있었고 또 박스 안으로 들어갔던 슈팅이 있긴 있었는데 그 슈팅도 아쉽게 놓치면서 세네갈은 이 경기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보였죠. 영국 BBC 스포츠가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흥미로운 히트맵을 보여줬는데 세네갈의 히트맵이 잉글랜드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전혀 진입하지 못했던 것, 잉글랜드의 포백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고 중원에서 사전 차단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잉글랜드가 3대0을 만든 시점까지는 세네갈의 슈팅이 3개밖에 없었거든요. 3대0이 된 이후에야 잉글랜드가 내려서고 로테이션도 가동하고 조금은 느슨하게 경기 시간을 보내고 체력 안배를 하고 나서야 나머지 7개의 슈팅이 나왔고 그 7개의 슈팅도 대부분 중거리 슈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회 전에 잉글랜드의 선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던 전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게리 리네커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결정에 정말 신뢰를 보내야 한다, 지지를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잉글랜드가 아름다운 축구를 보였다라는 말로 대단한 경기다라고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경기 사실 먼저 전반 22분에는 실점 위기가 있었어요. 해리 맥과이어 선수의 후방에서의 빌드업, 패스 전개가 차단되면서 측면에서 중앙으로 넘어온 크로스 패스 잉글랜드 수비 라인이 빠뜨렸고 여기서 이제 사르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게 사실 들어갔더라면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픽포드가 견제해주면서 사르의 슈팅이 부정확하게 이어지고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는데요. 반면 잉글랜드는 정확하게 기회를 살렸어요. 전반 38분이었죠. 케인 선수가 2선으로 빠져서 찔러줬던 스루 패스 벨링엄이 이어받아서 엄청난 단독 드리블 돌파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갔고 반대편으로 넘어왔던 핸더슨에게 툭 밀어줬고 핸더슨이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했는데 벨링엄 선수가 이 장면에서 마치 스트라이커나 윙어 같은 그런 엄청난 돌파력과 힘과 속도를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최근 리버풀에서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보였던 핸더슨도 정밀한 마무리 슈팅을 통해서 이름값을 한 것,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삼박자가 맞아 들어갔던 골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날 경기에서 조던 핸더슨이 만 32세 170일의 나이로 득점을 했는데요. 이 기록이 1958년 월드컵 당시 소련과의 경기에서 톰 피니가 36세 64일의 나이로 기록했던 그 최고령 득점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나이에 잉글랜드의 월드컵 득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득점을 도운 선수가 잉글랜드에서는 가장 어린 선수였다는 것이죠. 1966년 월드컵 이후 19세 158일의 나이로 어시스트를 기록한 주드 벨링엄이 잉글랜드 역사상 이제 가장 어린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됐으니까요. 어린 선수와 나이 많은 선수의 합작 플레이, 특히 벨링엄과 핸더슨이 함께 중원을 구성했는데 신구조화가 너무나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잉글랜드가 한 골을 더 넣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벨링엄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세네갈의 공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그 세네갈의 공을 직접 차단했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서 공을 끊어내고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단독 돌파로 치고 올라간 이후에 왼쪽으로 침투하던 필포든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줬고요. 또 필포든은 이 공을 받고 쿨리발리가 자신 쪽에 따라붙자 반대편에 케인 선수 쪽으로 툭 공을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케인 선수는 골문을 마주한 상태에서 상대 수비에 견제가 있었음에도 대포알 같은 슈팅을 정확하게 구석으로 때려 넣으며 2대0을 만들었고 이번 대회 자신의 첫 골을 기록했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는 잉글랜드 메이저 대회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바로 유로와 월드컵을 포함한 11호 골을 터뜨린 것인데요. 이전까지 잉글랜드의 메이저 대회 최다 득점 선수는 게리 리네커였어요.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진행자이자 지금은 이제 분석가와 방송 진행자로 유명한데 리네커가 역대 잉글랜드 메이저 대회 10골을 넣고 있었는데 해리 케인이 월드컵에서 7번째 골, 유로에서 4골을 기록한 것을 포함한 11호 골로 잉글랜드의 최고 골잡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후반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잉글랜드의 공격이 잘 풀려갔고 또 세네갈의 총공세는 의미 없이 전개됐는데요. 후반 12분에 잉글랜드가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사실상 게임을 끝냈죠. 이 장면에서도 케인의 관여가 있었어요. 케인 선수가 말씀드린 첫 번째 골 장면에서는 기점 패스를 보냈고 두 번째 골은 넣었고 이 골에서는 왼쪽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상대 수비의 견제 속에 공을 조금 놓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놓친 공을 빠르게 포든이 달려들어서 확보하면서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갔거든요. 케인 선수가 워낙 많은 선수를 본인이 중원으로 내려왔을 때 몰고 다니다 보니까 공간이 생겼고 포든 선수가 왼쪽 중심에 빠져든 이후에 문전으로 밀어준 공을 사카가 마무리하면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케인 선수의 직접 공격 포인트로 올라간 것은 득점밖에 없었지만 3골 과정에 모두 기여를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 의존증이 있는 게 아니라 케인 선수를 중심으로 사카, 포든, 벨링엄 같은 어린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와 골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통해 잉글랜드의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벨링엄에 대한 얘기 많이 드렸는데 필 포든도 아직 어려요. 특히 필 포든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 한 경기에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덴마크를 상대로 데이비드 베컴이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 잉글랜드가 노가웃 스테이지 경기를 하면서 한 경기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없었어요. 베컴 이후 포든이 처음이다라고 또 이 기록도 소개가 됐습니다. 게다가 필 포든의 영향력이 왜 컸냐면 잉글랜드의 이날 경기 공격 방향을 보면 56%가 왼쪽 측면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케인 선수가 중앙에서 2선으로 내려오면서 뿌려주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중앙 지역의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카일 워커가 오버래핑을 많이 하지 않고 수비에 좀 치중하는 경기를 하면서 왼쪽으로 공격이 몰렸는데, 이 포든 선수가 왼쪽 공격을 이끌었기 때문이고, 또 포든 선수의 곁에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왼쪽 메잘라도 뛴 선수가 바로 벨링엄이었어요. 포든, 벨링엄, 케인이 그래서 왼쪽에서 많이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플레이를 전개했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공격이 왼쪽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왼쪽에서 시작해서 반대편에 들어간 사카와 케인이 골을 넣게 되죠. 플레이는 왼쪽에서 이루어지지만 반대편에서 골이 나온다. 경기장의 빈 공간을 잘 활용했던 잉글랜드의 영리한 플레이가 빛났습니다. 프랑스가 앞서 치렀던 경기에서 이제 폴란드의 3대1로 완승을 거뒀죠. 그래서 마지막에 레반도프스키 선수에게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잉글랜드도 3골, 프랑스도 3골을 16강에 기록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강한 모습 보였고 수비적으로 안정된 플레이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 두 팀이 8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카타르 현지 시간으로는 12월 10일 밤 10시에 킥오프하고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1일 일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빅매치인데요. 어떤 팀이 이길 거라고 속단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음바페 선수가 이번 대회 5호 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엄청난 경기력을 프랑스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잉글랜드 역시 팀적인 조직력이 좋고 신구조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 엄청난 빅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 역시 역대 월드컵에서 수많은 명승부를 연출해 왔던 팀들이기 때문에 8강전에 확정된 이 두 경기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대표팀의 16강전이 펼쳐지죠. 아시아 돌풍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한국 시간으로 12월 6일 화요일 0시에 일본 대 크로아티아, 새벽 4시에 브라질 대 한국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 경기의 승자끼리 8강에서 만납니다. 과연 한일전이 8강에서 성사될 수 있을지, 아니면 16강 1, 2일차 경기처럼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강호들이 올라가면서 브라질과 크로아티아가 만나게 될지, 카타르 월드컵의 8강 팀 어떻게 결정될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